배나TV를 위해서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 광고도 끝까지 꼭 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자, 이충근의 국제정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미국 얘기를 잠깐 할까 하다가 못했는데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할까요? 미국 석유. 네.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몰락하고 있는 나라다. 이제 미국의 시대는 끝났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그 미국이 최근에 그 에너지 레볼루션, 셰일 레볼루션이라고도 하는데 그 석유 혁명을 지금 아주 진행 중입니다. 우리나라 그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다 생활에서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그 2014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딱 한 2년 전에 여름에 우리나라 그 휘발유 값이 리터당 1,900원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가득 채우면은 사실은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가격이. 우리나라 중형 자동차 가득 채우면 10한 2, 3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형차 대표적인 거가 한 70리터 들어갑니다. 다 채우면은. 그러니까 2,000원 잡으면은 1,900원이니까 한 4만 원인데 뭐 한 2, 3만 원이 있어야지 가득 채웠는데 그 석유 가격이 오늘 현재 한 1,300원대입니다. 네, 대한민국 가격이. 대한민국 가격이. 그러니까 1,900원대하고 1,300원대가 1년 반 동안에 내려간 거예요. 근데 뭐 내려간 것은 벌써 이제 오래됐지만은 석유값이 내려가는 이유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정확히 뭐 신문에도 정확히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게 미국에서 셰일 오일이라는 것이 개발됐기 때문에 기름값이 내려가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미국이 하루에 대략 한 1,800만 배럴쯤 쓰는 나라입니다. 이제 그냥 그 양을 알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하루에 쓰는 석유가 250만 배럴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한 7, 8배쯤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이 2014년 여름까지 하루에 1,200만 배럴을 수입을 하고 그리고 600만 배럴은 자기네가 생산했는데 그 셰일이 이제 막 혁명적으로 나온 것이 2014년 여름이에요. 그 이후부터 수입을 600만 배럴대로 확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1,200만 배럴은 미국 본토에서 생산을 하고 그래서 국제시장에 600만 배럴이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600만 배럴은 우리나라가 쓰는 거에 거의 2배가 넘죠. 일본이 하루 쓰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중국이 하루 쓰는 것보다 약간 적은 양인데 그만큼이 국제시장에 남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덜 사가서 그래서 석유값이 내려가는 것이죠. 셰일 오일이라는 건 뭡니까? 그래서 셰일 오일이라는 그 레볼루션이 혁명이 미국에서 진행되는데 그 셰일이라는 거는 그 바위 이름입니다. 바위. 그러니까 보통 그 지표 미국 같은 경우에 지표면에서부터 3,000m쯤 내려가면 있는 바위인데 그 바위는 우리나라 옛날 구들장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넓어요. 근데 두께는 얇습니다. 그게 5억 년 전에 바다였던 곳이 지금 이제 바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5억 년 전에 바다였으면은 거기 물고기 시체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5억 년 동안 이제 썩어가지고 거기 가스라든가 석유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셰일 오일과 셰일 가스는 같은 형태는 거에, 다르지만 같은 비슷한 개념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 셰일을 우리말로 하면은 혈암, 그러니까 피혈자는 아니에요. 혈암 또는 구멍이 숭숭 뚫려서 구멍혈자를 쓰는 이렇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좀 혈암 또는 이판암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바위가 그러니까 5억 년 전에 바다였던 곳이니까 거기에 분명히 가스나 그 천연가스라든가 또는 석유가 있을 거다라고 지질학자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경제학적으로 3,000m 속에 있는 거를 파낸다는 거는 조금 좀 말이 안 되는 일이고 그리고 테크놀로지도 그 당시에 없었고 그래서 그거는 없는 거로 치고 있었는데 그거를 미국의 조지 미첼이라는 그 시골 텍사스에 있는 조그만 석유회사 사장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평생을 그걸 파는데 투입을 해가지고 싼 값에 꺼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걸 영어로는 프래킹이라고 그러는데 파이프를 3,000m를 내려가서
쉐일에다가 파이프를 박은 다음에 옆으로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 뭐 파이프 길이가 몇 킬로가 되는데 그 파이프 끝에는 구멍을 뚫었어요. 그러니까 바위를 뚫고 들어간 네. 그 바위에 그 파이프에 구멍을 뚫었는데 거기서 있는 힘 다해서 압력을 가하면은 그러면 바위가 깨집니다. 네. 그 압력 때문에 빠바박 하고 깨지는데 그거를 영어로 프래킹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 바위가 깨지면은 거기에 있던 가스라든가 또 기름이라든가 이런 게 흐물흐물해지잖아요. 네. 그거를 있는 힘 다해서 빨아 올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빨아 올리는데 그거를 맨 처음에 완성을 한 것이 2004년이에요. 근데 2004년인데 그 기술이 그 3,000m 속에 있는 걸 꺼내는데 바깥에서 사오는 것보다 훨씬 싼 값에 꺼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재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국제 유가가 $100쯤 했을 때 그거 1배럴 꺼내는데 60불 정도면 충분히 꺼냈거든요. 네. 근데 그 값이 지금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기술의 개발로. 그러니까 기술의 네. 개발로. 그래서 2004년에 처음으로 텍사스에 있는 쉐일에서 가스를 이제 그때 채굴을 했죠. 네. 근데 2004년 무렵에 미국 에너지 성에서 뭐라고 예측을 했냐면은 앞으로 10년쯤 지나면은 미국은 가스가 이제 고갈된다. 그래서 해외에서 가스를 사오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그 LNG 선이라는 거 있죠. 둥그런 배들. 네. 그걸 사 갖고 와서 그걸 이제 수입을 하는 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그 이제 액화 천연가스를 다시 가스로 만들고 뭐 이런 그래서 수입 시설을 미국의 13개 도시에다가 짓기 시작했습니다. 네. 2004년부터. 그리고 조지 미첼이라는 그 시골에서 사장이 2004년에 팠고 그런데 미국 정부가 그 수입 시설을 수출 시설로 바꿔서 완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야, 그러니까 네. 조지 미첼이라는 사람이 파기 시작했을 때 2004년인데 2004년부터 10년, 2014년에는 가스가 고갈될 거다. 고갈될 거라는 예측이 나올 때 파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수입 시설로 만들던 그 가스 수입 시설을 수출 시설로 바꿔서 지금 완성을 했다. 그래서 가스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냐? 지금 미국 사람들이 그냥 대략 100년 쓸 가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그 조지 미첼은 인류사의 지형도를 바꾼 사람이에요. 그렇죠. 조지 미첼이 이제 94세에 돌아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분인데 그 사람이 만든 기술이 지금 막 적용이 되는데 조지 미첼이라는 사람이 시카고에 있는 그 바넷 그 쉐일에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넷 쉐일을 팠는데 거기서 가스가 나와가지고 수입 시설을 수출 시설로 바꿔서 완성할 정도로 그러니까 뭐 수십 년 이상 쓸 거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기술을 가지고 텍사스에 있는 그 쉐일하고 노스다코다에 있는 쉐일을 가서 파보니까 그거 파기 시작한 것은 2008년 네. 미국이 막 레만 브라더스로 그냥 막 엉망진창일 때 그때부터 팠는데 그게 이제 판다고 다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2014년 여름 무렵에 뭐 우리 옛날 그 자이언트라는 영화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속이 그냥 터져가지고 네, 뭐 그냥 까만 제임스 딘 나오는 영화. 거기서 보면 그 까만 그 거품이 그 예, 뭐 분수처럼 오르죠. 네, 간헐철처럼 확 솟아오르는. 아마 뭐 그거랑 비유될 수 있는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그 노스다코다하고 그 텍사스에 있는 그 쉐일들에서 나오는데 그게 2014년 여름 무렵에 완전히 그래서 2014년 현재 세계에서 가스 생산 1위가 러시아가 아닙니다. 미국입니다. 석유 생산 1위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닙니다. 미국이 1위입니다. 그 많은 사람이 그걸 모르는데 2014년에 가스 및 석유 생산이 미국이 각각 1위다. 그건 오바마 대통령이 2005년 1월 연두교수에서 네. 다 1위라고 발표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쉐일 가스나 쉐일 오일이라는 거는 기존의 가스, 기존의 오일과 다른 물질이 아니고 그렇죠. 같은 건데 똑같은 석유와 가스인데 채굴 방식이 좀 그렇죠. 다른 그게 이제 혁신적이다. 아주 깊은 곳에 있어서 네. 그러니까 캐기 쉬운 석유를 이지 오일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캐기 어려운 거를 타이트 오일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게 타이트 오일이죠. 그러니까 바닷속 깊숙한 거가 다 타이트 오일이에요. 근데 그 타이트 오일 중에 미국 본토 내에 그냥 무진장으로 있는 것을 캐내는 기술, 싸게 캐내는 기술을 개발을 했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쉐일 오일과 쉐일 가스를 캐내는 기술은 동일한 현재 미국만 지금 현재 미국만 가지고 있는 거고. 미국만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그 오일을 캐는 사람들을 그냥 영어로는 프래커라고 그럽니다. 네. 프래커. 발음이 좀 그런데 이거를 그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말로 하면은 무슨 꾼이야, 꾼. 네. 이 사람들은 노다지꾼? 네. 노다지를 찾아다니는 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하면은 벤처기업가가 되고 나쁜 말로 하면은 뭐 이 사람들은 막 농부한테 가서 꼬시는 거예요. 당신 밭에서 석유가 난다. 그러니까 농사 짓지 말고 나한테 이걸 빌려줘라. 여기서 석유 나오면은 얼마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안 나오면 도망가고 막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 그게 저기 금 따는 콩밭이라는 우리 그렇죠. 30년대 소설도 있고. 그래서 프레커라고 그러는데 그 발음이 의미도 그래요. 근데 그거를 그 사람들은 프레커는 용기도 있어야 됩니다. 뭐 실패 자꾸 하잖아요. 그리고 돈도 있어야 되고 파타 실패했을 때 그리고 기술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프레커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기술이 아주 탁월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돈이 무지막지하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 책의 결론은 그거는 미국적인 기업가의 산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메리칸 앙트레프로너십의 결과로 프랙이 된 것이지 뭐 기술이 많다거나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미국식 독특한 자본주의의 산물이라 그래서 유럽이라든가 또는 중국이라는 데에서는 그런 프랙이 나올 수 없다라고 분석하는 책을 봤는데 그게 바로 미국에서만 지금 유일하게 일어난 현상이죠. 그런데 지금은 미국 재벌들이 거기 붙었습니다. 이제 개인이 개발한 건데 중소기업이 재벌이 붙으면서 단가도 내려가고 그래서 지금 미국 사람들 예측으로 2020년이면 자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1,800만 배럴이 다 미국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1,800만 배럴이 하루 쓰는 양인데 점점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뭐 자동차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이 점점 좋아지니까요. 그리고 뭐 전기도 나오고 그래서 점점 줄어드는데 기름은 뭐 무한정 있고 그래서 지금 조셉 나이 교수는 조금 그 사람은 이렇게 그러니까 점잖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얘기하지 않는 분인데 그 사람 책에 보면은 미국은 셰일 혁명 덕분에 앞으로 100년 쓸 가스와 200년 쓸 석유를 확보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발 이코노믹 붐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거 지금 그래서 요새 그런 책들이 미국에서 이제 쏟아져 나오는데 미국의 두 번째 세기가 시작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세컨드 아메리칸 센츄리. 그래서 그런 책을 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 첫 번째 미국의 세기는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뭐 센 나라였지만은 그때는 석유가 부족한 상태였다. 미국은 이제 식량은 원래부터 많았고, 근데 지금은 에너지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세컨드 아메리칸 센츄리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죠. 정말 겁날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미국 사람들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왜 지키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들었을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과거에 지킨 이유는 석유 때문에 지킨 거예요. 솔직히. 근데 지금 미국에서 석유가 넘쳐 흐르는데 사우디아라비아를 굳이 지킬 필요가 있냐라는 그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독일, 일본에 있는 우리가 한번 여기서 얘기했을 거예요. 미국이 독일에 가 있는 미군, 일본에 가 있는 미군을 철수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독일이 공산권으로 넘어가거나 일본이 넘어가는 것은 미국한테 치명적이거든요. 사활적 이익이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의 석유가 터지고 자기 혼자 1등이 될 것이 확실한 이 시점에서 이제 미국하고서 맞짱 뜰 수 있는 균형을 이루고 갈 수 있는 나라는 중국 포함해서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독일을 안 지켜줘도 된다는 주장하는 학자들이 나오고 시작하고 그 이론을 배경으로 해서 트럼프 같은 사람이 사우디 안 지켜도 되고 일본 안 지켜도 되고 이런 얘기 하는 거죠. 한국도 들어가고. 근데 그거는 트럼프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하는 미국 교수들이 벌써 여러 명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미국이 석유를 자급한다. 그러면 굳이 사우디를 안 지켜도 된다. 그렇죠. 여기까지 이제 논리적으로 맞죠.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석유를 어디선가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미국이 사우디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러면
사우디로부터 한국까지 석유를 수송해오는, 그러니까 중동으로부터 그러니까 그게 한국까지 석유를 수송해오는 이게 이제 간단한 일이 아닌 겁니다. 미국이 지금 그 컴백이라는 책이 요 몇 년 전에 나온 책이 있는데 미국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책인데 네. 거기에 내가 읽다가 아주 충격받은 문장이 있습니다. 근데 하도 충격을 받아서 페이지도 그 책에 33페이지인데 거기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미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석유가 미국으로 끊임없이 흘러오도록 하기 위해서 네. 바닷길도 지켰고 해군력도 만들었고 심지어 전쟁도 했다. 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도 되는 세대가 시작되고 있다. 미국은 석유가 많기 때문에 이제 세계의 바닷길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석유 나는 곳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국제정치학자가 쓴 책이 아니라 경제학자가 쓴 책인데 이제 미국은 석유 해로를 지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그런데 미국이 안 지키는 바다는 뭐 일본이나 한국이나 심지어는 중국한테도 참 무시무시한 바다가 될 겁니다. 한국은 대양 해군이 아니니까. 그렇죠. 가서 뭐 아덴만 가서 한 번 작전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상시적으로 그 길을 해로를 지킬 수 없죠. 네, 지킨다는 거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해협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이란하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반도하고 이란 거기하고 해갖고 아주 좁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미국이 석유길을 막히면은 그 핏줄이에요, 핏줄. 그 핏줄이 막히면 사람이 죽으니까 그 호르무즈가 막히면은 지구 경제가 죽습니다. 근데 이제 그 통계를 보면은 호르무즈 해협에 미국이 쓰는 석유의 10%가 걸로 지나갑니다. 네. 중국이 쓰는 석유의 47%가 걸로 지나갑니다. 한국과 일본의 석유가 70%가 걸로 지나갑니다. 네. 근데 미국은 10%도 큰일 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지난 30년 동안 미국 항공모함 2척이 그 자리에 아예 붙박이로 있었습니다. 네. 근데 요거 다 뺐어요. 작년 8월 달에 2개를 다 뺐습니다. 아,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막을 수 있어요. 이란이 막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 같은 나라는 석유 2배 내고 사와야 되는 겁니다. 국제유가가 폭등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자기는 이제 괜찮으니까 거기서 뺐고 그런데 석유를 사오는 나라는 미국이 안 지켜주는 그 바다가 무지하게 위험한 바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바로 그런 일이 저는 그 중국의 1대1로를 전략적인 관점에서 바다가 이제 미국이 지켜주지 않는 바다가 됐을 때 에너지 같은 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중국이 육지로 그 물건을 나를 수 있는 그 길을 개척하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대1로는 그러니까 미국이 지키는 그러니까 미국은 내가 아직까지 지켜줬는데 이제 앞으로는 내가 더 지켜주려면 세금은 받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 것이 지금 국제 정치에 보이지 않지만은 밑에서 급격히 지금 바꿔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좋아지는 것이 확실하지만 다른 나라의 경제도 덩달아 좋아지리라고는 예측할 수 없는 거네요. 그렇죠. 미국이 이제 물론 석유 때문에 다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석유값이 내려가서 아주 골치 아픈 기업들도 많잖아요. 제가 이제 미국의 그 셰일 석유가 나오는 바람에 기름값이 막 내려가니까 기름 회사들 망합니다. 한때 배럴당 그렇죠. 130달러, 140달러 그렇죠. 뭐. 근데 지금 40불까지 내려갔거든요. 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텍사스 대학을 졸업했는데 텍사스 대학이 기름이 많아가지고 돈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학교인데 네. 그래서 등록금도 싸고 그랬는데 텍사스 대학 같은 데는 기름값 내려가서 아주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렇지만은 그 뭐 우리 전략 용어로 기름 한 방울은 피 한 방울과 같다라는 말이 있는데 네. 이제 미국은 그것을 충분하게 확보를 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오르락 내리락이 있지만은 앞으로는 석유 때문에 미국이 전 세계에 나가서 이렇게 뭐 싸움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니미츠 제독 같은 사람이 그랬죠. 석유 길을 끊기고서도 전쟁에 이긴 나라는 없다. 근데 지금 미국은 석유길이 필요 없어요. 미국에서 다 나니까. 이거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은 중동이 화약고가 되든 말든 앞으로 미국은 그래서 보세요. 네.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중동 문제를 잘 못한다라고 미국이 막 비난하는데
나는 잘못한다가 아니라 관심이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요번에 어틀랜틱 먼슬리라는 잡지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인터뷰를 쭉 했어요. 그래갖고 그 오바마 닥트린이라고 해서 그 특집으로 나왔는데 거기에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미국은 중동에 흥미가 없다 이제는. 뭐 흥미를 가질 이유도 없고. 가질 이유가 없다. 그 얘기가 지금 아주 했어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그 사우디아라비아 이런데 그 인터레스트가 많이 줄었다. 왜? 뭐 석유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본토에 다 있는데. 야, 이게 경전하사라고 이게 비유가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대한민국은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는 게 문제로. 그걸 이제 나쁘게 보면 그런데 앞으로 2020년부터 미국에 석유를 수출해야 됩니다. 네. 그거 사오면 돼요. 아, 미국. 그 미국 거 사오면 미국 되죠. 거를 그 2027년까지 어떻게 버티느냐가 이제 미국 거 사오면 훨씬 거리가 가깝고 이게 그 몇십만 톤짜리 유조선이 정말 몇 시간 움직이는 게 다 돈이거든요. 그렇죠. 말이 그렇지. 그게 다 비용입니다. 그거 뭐 어마어마하게 돈이 드는데 중동에서 오는 거는 너무 멀어요. 그리고 너무 위험하고. 근데 미국에서 오는 거는 상대적으로 가깝고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뭐 불량한 측면도 있지만은 미국이 정말 석유를 팔게 되면은 뭐 미국 거 사다 쓰는 거로 뭐 그런 게 전부 다 프렌드십이고 또 동맹이고 뭐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미국의 셰일 가스와 셰일 석유 이야기는 요 다음 회에 계속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